예로부터 굴은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의 함량이 높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의 우유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굴에는 칼슘이 풍부하여 관절,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굴에는 남성 호르몬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아연이 가득 들어있어 천연 자양강장제로 불립니다. 아연은 당뇨를 개선하고 탈모, 피부 개선, 전린서밤 예방 등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죠. 또 굴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타우린 성분도 많이 함유돼 있어 간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서도 굴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굴의 총 생산량은 약 32만 5,890톤이었는데 대부분이 생굴로 국내에서 소비되었고 남은 분량만이 냉동굴 또는 굴동조림, 건조굴의 형태로 가공되어 미국, 유럽,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먹고 남은 분량만을 수출했음에도 바지락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457톤을 기록했으며 수출 금액으로 7천만 달러를 넘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부터 굴을 굉장히 많이 먹어왔고 현재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만큼 굴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대표 겨울 제철 식자재 중 하나인 굴을 김장 김치에 같이 넣고 버무리면 시원한 바다 맛을 그대로 전해주고 굴튀김, 굴전, 굴짬뽕, 굴찜 등 겨울 음식에는 무한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굴은 해외에 비해 저렴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탈리아 관광객들이 한국의 굴 가격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렴한 가격 덕에 한국에서는 생굴을 쌓아놓고 먹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굴이 비싼 음식이기 때문이죠. TV 예능 프로그램 수욤 20회에 출연한 이탈리아인 알베르토는 세상 어딜 가도 한국처럼 굴을 쌓아놓고 먹는 나라는 없다며 굴 국밥이 이탈리아로 진출한다면 한 그릇당 2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 말하기도 했죠. 싱싱하고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까지 한국의 굴에 푹 빠졌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굴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골치 아픈 문제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굴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수출도 증가해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생산, 가공, 유통,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매 수십만 톤이라는 상당한 양의 굴 껍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굴은 껍데기가 두껍고 무거워 연간 수산부산물 배출량의 30% 이상인 30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치곤란 쓰레기일 뿐이지만 산업 폐기물로 분류돼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데요. 이전에는 굴 껍데기를 가루로 만들어 농가에서 사료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했지만 점점 생산량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포구나 마을 주변에 쌓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계속 쌓인 굴 껍데기는 악취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재활용된 분량은 일부일 뿐 대부분 버려져 현재 100만 톤 이상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주변에 산처럼 쌓여 환경오염과 관광사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런 골칫덩이에 대한 해결책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내 철강업계가 굴이나 조개 등의 껍질을 석회석으로 바꾸는 기술을 확보해 처치곤란 굴 껍데기가 석회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석회석은 주로 탄산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의 일종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채광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석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1000년 이상 채광해 온 거의 유일한 광물인데요. 굴 껍데기에는 칼슘양이 많이 포함돼 있어 천연 광물인 석회석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해당 기술을 완성했고 최근 모사 실험을 통해 품질 및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굴 껍데기가 석회석으로 바뀌는 첫 번째 과정은 산처럼 쌓인 굴 껍데기를 중장비가 쉴 새 없이 퍼나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공정을 거친 굴 껍데기는 작은 알갱이로 바뀝니다. 세척과 분쇄 과정을 거친 굴 껍데기는 이처럼 석회분말로 재탄생합니다. 이 업체는 하루 1,000톤의 굴 껍데기를 활용해 순도 53.5%의 석회분말 300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석회분말은 크게는 시멘트 제조와 철광석 재련 부원료로 쓰이는데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석회석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환경과 자원 절약, 경제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공동으로 철광석 소결 공정에 필요한 석회석을 굴 껍데기를 가공한 석회분말로 대체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굴 껍데기를 포함한 조개 껍데기들에는 광물 석회석과 동일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파괴를 하지 않고도 석회석을 이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해당 기술을 완성했고 최근 모사 실험을 통해 품질 및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것이죠. 현재 석회석을 대체한 시멘트 제조에도 활용 중이며 제철소들도 굴껍데기 사용에 적극적입니다. 이 재활용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석회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장량이 풍부한 광물이지만 그럼에도 제철용과 탄산칼슘용, 화학용 석회석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철 과정에서 석회석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제철용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석회석 중 7%부터 80%가 일본산으로 한국은 연간 200만 톤 가량의 석회석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제철 재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석회석 등 광물 수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간 8천만 톤 가량의 석회석이 생산되지만 대부분은 시멘트용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산 석회석은 중국산, 베트남산보다 조금 순도가 높다는 이유로 단가가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굴껍데기 재활용 석회분말은 수입의 차질이 빚어져도 모두 대체가 가능한 것이죠. 베트남과 중국의 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굴껍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비료 및 가축 사료, 미용 및 건강식품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에 돌꽂힌 굴의 껍데기는 굴만큼의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찬 성질의 굴 껍데기를 활용하여 땀이 많은 체질의 사람을 치료할 때도 사용합니다. 또 풍성한 타우린으로 인해 혈전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굴 껍데기는 식품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 성분을 함유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해양 폐기물의 경우 염분이 높고 이물질이 부착돼 있는 등 오염이 심해 처리 비용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양 폐기물 전문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국내 토종기업 포어시스는 폐기물 유입 차단부터 자동 수거와 인공지능 분류를 비롯해 오염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 등 스마트 해양 폐기물 동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양 폐기물의 염분을 세척하고 탈수할 수 있는 이동식 초음파 전처리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세제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초음파만을 사용해 세척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염분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굴 껍데기로는 또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척 건조된 굴 껍데기 분말은 친환경 포장용 그릇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굴 껍데기 분말은 대나무 분말이나 옥수수 전분보다 내열성이 뛰어나며 뚜껑과 용기의 밀착력이 우수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점점 배달과 포장 음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굴 껍데기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대량 생산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동안 굴 요리를 즐기는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굴값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굴이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유럽에서는 한 개에 약 5유로로 10개만 먹어도 8만 원 가까이 되죠. 하지만 한국을 굴의 천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천혜의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이인데요. 조상 대대로 맛있게 먹어온 굴이 쓰레기를 만든다는 죄책감 없이 이제는 굴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굴 껍데기가 귀중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고 결실에 이르게 한 대한민국 연구진들을 응원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예멘의 시아파 무장 조직인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를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피랍 선박이 뒤늦기에를 떠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용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라고 보도하면서 선적은 바하마에 등록돼 있으며 선원 22명이 승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후티 반군의 화물선 납포 소식이 나오자마자 즉각 이 납포 선박이 이스라엘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 배에는 여러 국적의 선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인은 타지 않았다고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갤럭시 리더호의 지분은 이스라엘 해운 재벌이 일부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9일 알마시라, AI 마시라 TV 채널을 통해 화물선 갤럭시 리더 호이나포 작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후티 반군 강습부대는 러시아제 수송 헬리콥터 미-17로 추정되는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선박의 갑판으로 침투했습니다. 이후 헬기에서는 복면을 쓰고 AK 계열 소총과 방탄복 등으로 무장한 부대원들이 헬기에서 내려 갑판을 따라 조타실이 있는 성교로 접근합니다. 침투한 부대원들은 성교에 있던 승무원들을 신속히 제압하고 선내 주요 기관 및 공간을 촬영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부대원은 우리는 가자와 함께 있다 등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발언을 선내 방송으로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선박 외부를 공중 촬영하며 마스트에 예멘과 팔레스타인 국기가 각각 개양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해사청 마레드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예멘 서부 호데이다 항구로부터 서쪽으로 80km 떨어진 지점에서 납포됐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선박 납포에 대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가자 및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형제들에게 한 극악무도한 짓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니 이 같은 화물선 납포 사건이 벌어지기 수시간 전부터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군에게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모든 선박을 납포하겠다고 위협했고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선박에 탄 자국민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협박에 철수를 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화물선 납포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일본 화물선 납포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란의 호전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우호적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뒤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경고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니 후티의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아루티는 우리는 우리 영해와 가까운 홍해를 운항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배를 눈을 부릅뜨고 계속 감시하고 있다 고 위협했고 산발적으로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화물선 납포 사건은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과 갈등의 불똥이 애꿎은 일본에게 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화물선 납포 소식이 나오자 일본은 이 소식을 속보로 타전했고 이 화물선의 운용사인 니폰유센, 일본우선 측은 자사의 화물선이 포획된 것은 사실이며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홍해 지역의 긴장이 심각한 지금 사실상 운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자위대를 파견하자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납포 사건이 일어난 홍해 남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로 향할 수 있는 해운의 요충지이다. 연간 2만 척 이상, 세계 해상무역의 약 10%가 통과하는 수에즈 항로의 해운이 막히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도 커 충격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납포 피해를 입은 해운사인 니폰유센의 경우 소속 선박이 지난 1년간 통해를 오간 횟수만 약 560차례에 달할 정도로 이 지역의 물류가 일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에즈 운하는 자동차와 화석연료, 곡물 등 다양한 화물들이 오가는 국제 물류의 대동맥이기에 일본 해운사뿐 아니라 일본 경제의 키인 무역 자동차 업계도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곳에서의 운송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긴장감을 갖고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일본이 지금 이 사건 이후 자칫 글로벌 공급망이 막힐까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를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홍해를 통과하던 일본 해운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같은 노선을 유지해야 할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해운사들은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생명인 해운사들로서는 우회하면 비용이 너무 늘어나 이도 저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 방향으로 운송하면 항행 거리가 약 20% 늘어나고 일수는 일주일가량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운 물류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팬데믹 시대의 공급망 혼란 사태처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 그래도 어려운 일본 경제의 총해 해상 물류 위기까지 붙거지자 현재 일본에서는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2009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 해상자위대 함선과 초계기를 파견해 자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방위성 설치법에 근거해 오만만과 아라비아의 북부, 아덴만 등 세계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해적 대처법을 들이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홍해 일대는 일본 정부가 정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바깥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적 대처법에서 말하는 해적 행위는 금품 강탈 등의 사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후티 반군과 같은 무장 조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만일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위대가 후티 반군에 대응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의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자위대를 동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는 일본 정부는 현재 중동 국가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이란 등 기타 관련 국가의 선박과 승무원들의 조기 석방을 후티 반군에 강력히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며 일본은 이들과 협력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요. 자위대를 동원할 수도, 후티 반군과 교섭할 외교력도 모두 딸리는 일본으로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지지부진한 태도 때문에 글로벌 물류 부탄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물선이 납포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일본인들의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지오다구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한 차량이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약 6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금속재 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가에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 기동대원 한 명이 다치고 차를 몰았던 50대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우익단체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투가 시작된 이후 도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다양한 사람과 단체가 항해 활동을 벌여왔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일본 우익이 이스라엘에 대해 분풀이를 한 것이라면 남은 후티 반군에게 맞고 화풀이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하는 일본의 행태에 이스라엘로서는 많이 황당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현무 5개발 완료 소식과 함께 그 강력한 위력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장의 골자는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해봤자 결국 보유 수량이 부족해서 보여주기식 전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심지어 저희 꺼리튜브 영상에도 이런 댓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 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미사일은 극비 전력입니다. 관련 정보가 극단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일반인 선에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대단히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우리 군의 경우 국방백서에서조차 미사일 전력을 수년째 축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상황은 충분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죠. 오늘은 저희 꺼리튜브에서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을 대신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현무 5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현무 5 양산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깊게 관여 중인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무 5 양산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 부대 등에 최대 200여 기 이상의 현무 5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70여 기 이상의 현무 5를 생산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현무 5급의 탄도 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상식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생산력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전쟁을 준비 중이며 스스로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착각하는 대만조차도 슝펑 3의 연간 생산량이 70기, 슝펑 2는 131기에 불과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미사일의 체급입니다. 대한민국 현무 5의 경우 알려진 정보는 적지만 발사 시험 영상을 다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총장 16m 내외, 직경 1.6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탄두 중량만 8톤부터 9톤, 전체 중량은 무려 36톤에 육박하는데요. 반면 대만 슝펌3의 경우 총장 약 6m, 직경 0.4m에 불과합니다. 탄두 중량은 225kg을 간신히 넘기는 소형 미사일인데요. 한마디로 현무5와 비교하기엔 애초에 사이즈 레벨이 다릅니다. 전쟁 준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70기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건 오히려 대만의 미사일 생산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슝펑3가 대한미사일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간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5와는 체급부터 사용 목적까지 모두 다르니 생산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사정은 슝펑2, 일명 슝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항 미사일인 슝섬은 길이 6m, 직경 0.5m, 탄두 중량 200kg, 전체 중량은 1.4톤부터 1.6톤 정도로 외형은 슝펑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사거리 약 800터부터 1000km에 달하는 슝성으로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고, 이를 이유로 슝펑3보다 약 2배 많은 연당 131기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생산 물량인데요. 슝성의 경우 현무5보다는 같은 순항미사일인 현무3와 비교했을 때 현무3 또한 길이 6.2m, 직경 0.6m, 발사 중량 1.5톤의 탄두 중량만 500kg으로 탄두 중량을 제외하고는 슝성과 거의 비슷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과 대만의 생산력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 군은 현무2, 현무3를 모두 합해 약 10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도 미사일인 현무2의 보유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대입해보면 대략 350터부터 400여 기 남짓의 현무3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사거리만 1500km에 육박하는 현무3C가 2010년 실전 배치에 돌입했고, 이후 1년 뒤인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이미 손원 1급 잠수함에 탑재된 채로 또 같은 해에는 사거리 500km의 함대지 버전인 현무3A가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배치되었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현무3의 배치 기간은 길어야 1년 남짓입니다. 즉 1년에 최소 350에서 최대 400기의 현무3를 양산했다는 건데요. 이쯤이면 대만의 슝성보다 2.6터부터 3배 이상 많은 생산량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 비교할 만큼 어마어마한 격차인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대만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향후 5년간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2019년 때만 하더라도 대만의 슝펑3 연간 생산량은 약 20기, 슝성 연간 생산량은 약 80기가 한계였는데요. 자칫 너무나 큰 수준 차이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실까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만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물량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비축 물자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 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기준 미국의 년간 평균 장거리 대함 미사일 조달률은 고작 38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닥난 비축 물자를 메우려면 최소한 1년에 200터부터 250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다르지만 그나마 현무5와 생산 난이도를 비교할 만한 ICBM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비록 현재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군사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NSA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80기의 ICBM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70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생산은 언감생심인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경우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3년 기준 9K720 이스칸데르의 월 평균 생산량이 4터부터 9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서방의 제재와 전문 인력 부족,
산업 장비 공급 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막강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무려 1970년대 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현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국제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안보와 국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의 선 강대국들의 사다리 차기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대량 살상과 파괴가 가능한 미사일은 존재 자체만으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과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들의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미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정하는 국제법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가 이러한 각종 규제와 협약을 뚫고 독립적인 미사일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데요.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의 발사 방법입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사일로 형식과 TEL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사일로는 지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로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해치가 열리고 미사일 탄두가 잠엄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미사일의 보관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철근과 강철로 강화된 구조물로서 설계되며 평시에도 미사일을 수직으로 보관하여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보통 사일로는 핫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발사대 내부에서 추진체가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은 단순하지만 발사 직후의 고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일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보관은 상당히 안정적인 반면 적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데요. 이외에 건설 및 유지 보수의 비용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사일로를 폐기하고 TEL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또한 탈을 이용한 발사 방식을 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TEL은 쉽게 말해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한 차량이나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게다가 통상적으로 미사일이 점화되기 전에 밖으로 추진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과 발사관 간의 열과 충격을 줄여 미사일의 수명을 연장하고 발사관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사거리나 화력의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일로보다는 TEL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문제는 국방백서 등의 서류상에 기록된 우리 군의 TEL 보유량은 고작 60대로 보유한 미사일을 모두 운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기록이나 정보 출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의 합계는 6,000개를 훨씬 넘습니다. 이 중 K239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현무 2의 물량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텔 60대로는 전체 보유 물량을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텔 보유 수량을 60대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일종의 면막작전용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호가 아직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을 때 국내 모처에서 16터부터 18개의 바퀴를 단 TEL이 목격되면서 기존 현무 2발사용 TEL의 바퀴가 10개였던 걸 생각하면 이보다 최소 1.5배 이상 커다란 신형 미사일이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군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TEL도 함께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발사 수단이 부족할 수는 없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략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서해 무인도 미사일 기지나 합동화력함 등의 부가적인 발사 방법은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한국산 천무 미사일을 대거 사용하자 주변국들이 그 위력에 깜짝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사우디는 그간 한국 무기를 대거 들여온 바 있으며 현군과 함께 천무까지 실전에 사용하면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에 있어 무기 확보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입니다.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미국의 각종 무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에 있는 제국까지 뒤져서 조용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압박하면서도 한국 등에 있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물량까지 활용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언돔 방공 미사일 체계, 보잉사 스마트 폭탄 외에도 미사일과 포탄, 최신 군용 차량 등을 공급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아파치 헬기용 헬파이어 미사일 2,000발을 요청했는데 미군은 독일과 한국에 있는 제국까지 뒤져서 일부 수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외에도 155mm 포탄 5만 7천 발, 소총 2만 정, 나란투시경 5,000개, 박격포 400문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55mm 포탄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미군 유럽 사령부로 보냈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나라가 있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무기를 충분히 수입해 투하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지원을 받기가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 무대에서는 레토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정치적 수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말로 상대방이나 대중이 듣기에는 좋은 문장으로 꾸며지지만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취하는 행보에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는 지난 11일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면서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성토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으며 이란과 함께 반이스라엘 공동전선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 살만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람권 여론을 의식한 레토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및 드론을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에 날려보냈지만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다수가 격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과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 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실제 행동이 다른 사우디의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슬람 세계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쪼개져 있고 이들은 서로를 사실상 이단처럼 규정하면서 적대시하는 중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1400여 년간 이어져 왔고 사우디의 경우 수니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와하브파 세력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과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 사이입니다. 이슬람 혁명 후 신정 일치의 절대 권력자가 된 호메이니는 사우디의 와하비즘은 이단이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사상을 전파하겠다며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역시 신이 가진 복수의 손이 사우디 정치인들 목덜미를 움켜쥘 것이라며 사우디와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가 한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해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부터 사우디 주도로 후티와 평화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 반군과의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민간인 5명이 부상하고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후티 측은 사우디의 포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범죄자들이 예멘 지역을 포격해 그동안 많은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사우디의 공격을 성토했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이곳이었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미국 M270 다연장 로켓과 한국산 K239 천무입니다. 천무는 하늘천과 우거질 무로 다연장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국민공모를 통해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즈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 로켓과 사거리 80km의 유도탄 로켓 239mm 두 종류입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천무를 과시해 후티 반군의 도발 의지를 꺾었다는 분석입니다. 그 정확도와 이력이 너무나 세자 주변국도 크게 놀랐을 정도입니다. 사우디는 과거 한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수입한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존재를 외부에 노출했을 때도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한 사우디군 병사가 SNS에 자국군의 현궁 사용 모습을 촬영해 올렸고 그 전까지는 사우디가 현궁을 수입했다는 사실조차 비밀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며 사격 준비 과정과 발사 모습, 목표가 피격돼 파괴되는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후 사우디군 병사들은 현궁 인증 영상을 SNS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죠. 주로 전차를 잡는 용도로 개발된 현궁 미사일은 고속으로 달리는 후티 반군의 지휘관 차량은 물론 사거리보다 먼 3km 밖에서 빠르게 질주하는 오토바이까지 족집게처럼 잡아내며 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같은 현궁 인증은 사우디군뿐 아니라 후티 반군 진영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노획한 현궁으로 사우디 전차와 차량을 공격했고 화가 난 사우디는 더 많은 현궁을 일선에 보급해 차량이나 건물, 진지 등 의심 가는 목표물에 대량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현궁은 복잡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휴대성도 좋습니다. 게다가 명중률과 위력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예멘 내전을 계기로 중동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궁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고 사우디와 밀접한 협력 관계인 예멘 정부군, 아제르바이잔군도 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렉넥스원의 보병용 대전차 유도탄 현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재조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대당 40억 원 안팎인 러시아 전차들은 2km 안팎에 숨어서 발사되는 대당 1억 원짜리 제블린 미사일에 맥없이 무력화됐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제블린과 스팅어는 1만 7천 기 이상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이들 무기에 쉬운 표적이 됐었고 스팅어 미사일이 러시아 헬기를 격추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가격 경쟁력이 더 뛰어난 현궁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제블린은 미국 업체가 생산하며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 정도입니다.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궁 또한 열 영상 감지기와 밀리미터파 탐색기 등이 적용됐고 관통 능력이 보다 뛰어나며 유효 사거리가 길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현궁은 2015년 개발을 완료해 2017년 이후 군에 본격 납품된 무기입니다.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기존 다연장 로켓을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 군이 천무로 실전에 나서 그 위력이 검증된 만큼
현공처럼 입소문을 타면 추가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천무 역시 미국 메르스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과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습니다.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 증명된 것처럼 납기 또한 빠른 편입니다. 사우디와 후티의 평화 협상은 점점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고 사우디는 더 많은 항공 무기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 전역으로 항공 무기 수출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입니다. UAE 또한 예멘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 6천억 원 상당의 천무 수출 계약을 한국과 맺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35억 달러 규모 천궁 이 수출 계약까지 했습니다. 사우디 또한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9%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96개 고객을 대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사우디, 호주, UAE, 한국, 일본 등에 판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방산무기는 미국과 호환이 잘되게 제작돼 사우디가 수입해도 무리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적극 수입해 주변국의 위험에 맞서기를 바랍니다.